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각국 정부와 제약사가 코로나19 상황을 끝낼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확보도 치열해졌는데요. 우리 정부도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부가 전 국민의 한 60% 정도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면 뭐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직 뭐 확보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3천만 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의된 코백스라는 데서 이제 1,000만 명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화이자나 다른 제약사에서 해가지고 총 이제 3천만 분을 확보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3천만 명이 과연 이제 충분하냐 네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구가 이제 5천만이니까 60%죠. 이 60%라는 거는 우리 이제 면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의 재생산 지수라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많이 이제 요즘에는 익숙해져서 국민들 아시겠지만 한 뭐 2에서 3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걸리면 3명한테 전파하고 3명이 9명한테 전파하는데 이 재생산 지수가 높을수록 이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면 전체 인구에서 여러분 60%, 70%, 80%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재생산 지수를 고려할 때는 60% 정도면은 추가적으로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60% 집단 면역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맞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예. 과연 3천만 명이 맞을 것인가 실제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3천만 명이 다 실제로 내가 백신을 맞겠습니다 하고 의무 접종이 아니면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본인의 되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주위에 좀 물어봐도 그렇고 예. 의외로 백신을 맞겠습니까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맞는 거 보고 아니면은 지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제대로 맞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백신의 이 접종 효율이 예. 맞는다고 100%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50에서 60%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다만 제대로 맞는다면 60% 정도가 그러면 집단 면역은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3천만 명분이 들어온다 그래서 3천만 명이 다 맞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맞는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는 수요가 발생을 할 텐데 네. 우선순위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좀 맞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의사를 나중에 밝히시는 분은 나중에 맞을 거니까 네. 그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좀 뭐 취약계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종플루 당시에 예, 예. 또 동일하게 이제 백신을 우리가 급하게 가져와서 이제 그렇죠. 맞추려고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 백신의 수량은 한정돼 있고 모든 국민들한테 맞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럼 과연 상황이죠.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지금 백신 접종위원회에서 누구를 먼저 맞힐 것인가를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미루어 보건대 동일한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이죠. 그렇죠. 직접 환자를 보시고 환자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그렇죠. 말하자면 방호복 같은 게 조금 잘못돼도 백신이 보호를 하기 지켜줄 때문에 수 있는. 방호복이 1차, 백신이 2차. 그리고 또 이제 감염병 대응하시는 역학조사관들이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그렇죠. 또 다른 부처에도 맞습니다. 학생 감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재로 보면 한 8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잘 아시는 우리가 가장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어쨌거나 이제 어린이, 네. 영유아 또 이런 노인분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임신부, 노인 그리고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보면 한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인구까지 포함을 하고 또 학생 인구, 초중고 학생 인구가 한 750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계층들, 뭐 여기에는 이제 아마 선생님도 포함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 감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을 맞췄는데 선생님은 안 맞추면 또 다른 전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추 숫자만 봐도 한 1,500만, 1,600만, 1,7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3천만 명을 들여오면
1,800만을 빼면은 예. 한 1,200만 정도가 그렇죠.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65세에 근접은 안 했지만 좀 밑에 떨어진 60대 초반, 뭐 50대 이런 또 계층들이 거기서 약간 또 약하니까 취약계층을 또 출연해서 출연해서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무적으로 맞아야 될 분들이 이제 저런 의료진 분들입니다. 예, 예. 본인이 난 맞기 싫다고 해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순위에 따라서 맞고 또 이게 이제 2회 접종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하는 것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수능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쉽지만 예. 실제 접종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시간도 소요되고 또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도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신속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매뉴얼 자체를 좀 미리 좀 확보해서 나중에 백신을 주사하기 전에 매뉴얼들을 좀 꼼꼼하게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럼 과연 3천만 명분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만 코로나19의 홍역을 앓고 있는 게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봤을 때 뭐 백신을 먼저 개발한 나라에서 뭐 독점을 한다거나 네,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혹시 3천만 명분 확보가 어려운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나라들이 그 영국, 유럽, 예. 그다음 미국, 이제 파이자나 에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 스위스, 영국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국의 그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싶거든요. 그거를 뭐 저 기다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자국에 그 투여할 수 있는 숫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예. 그 일을 훨씬 상회하는 상회하는. 숫자를 이미 확보를 하려고 했고요. 우리 일본도 지금 일본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벌써 4억 회 정도를 투입할 거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야 예, 지금 이제 우리 선계약이라고 그러죠. 예, 예. 물건은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누가 먼저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량이 사실 많아지면 선입도를 하더라도 그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권한이 되기 때문에 예. 물건을 가장 많이 좀 만들어지는 게 좋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전 인구 5천만 명을 확보를 하면 좋지만 예. 그게 바로 이제 선진국들의 등살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숫자 3천만 명 정도는 지금 확보를 왜냐하면 이제 코백스라는 데는 WHO에서 주도하는 거에서 거기는 이제 같이 구매하자.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는 균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또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이게 백신에 대한 구매 파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자나 다른 데서 또 2천만 명 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코비드-19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전에는 사실 초반에는 왜 우한폐렴이라는 네.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는데 그래서 홍콩 출신 면역학자가 지금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거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나섰는데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분위기라는 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뭐 이 지금 걸린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예, 예. 누가 원인을 자초를 했느냐. 했는지, 예. 특히 만약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그 해산물 시푸드 예. 마켓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으면은 뭐 그 책임성에 대한 어떤 게 조금 희석이 되지만 그렇죠. 지금 저 앤리밍 박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중국의 그 우한 연구소에서 만든 거면 굉장히 이제 그건 또 트럼프 다른 대통령의 얘기가 될수 있을 어떤 것 같은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WHO를 탈퇴하는 이런 게 굉장히 힘이 실리는데 우선 저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한 그 연구소에서 예.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로부터 왔는데 네네.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원래에서 자연적으로 변이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스 계열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네네. 코로나의 유전자 염기서열 수가 한 2만 9천 개 되거든요. 예, 예. 사람은 한 30억 개 되고 근데 이분이
이 자기 이제 논문도 제시를 합니다만 이 바이러스의 이 앞으로 사람 세포를 침투하는 네.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원래 코로나 박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스계열에 있던 바이러스의 염기설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건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원래 변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염기서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붙이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네요. 네, 저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한 연구소에서 저분이 주장하는 게 2015년에 그 박쥐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를 했고 2018년에 분리한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공개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이 됐고 특히 이분의 이제 말 중에 좀 특이한 게 자기가 보기에는 황소의 머리에 원숭이 손이 달린 바이러스다. 그거를 아주 어떻게 기형적인 거네요. 건데 이거는 조작하지 않고는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저분의 현재까지 또 주장이고 예. 또 우리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신빙성 있게 믿어야 되는 WHO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수차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게 분분한 것이어서 하나만 믿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한 상황입니다. 학자의 정말 주장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근거를 계속 또 쌓아가면서 확실한 사실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뭐 아직도 계속 이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 1,440명,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딱 한 명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라고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항체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몰랐는데 걸렸다고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항체가 생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예. 역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항체 테스트기가 뭐 엄청나게 잘못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리고 그때 대신에 보면 지금 우리 이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초기에는 5%였다가 지금 최근에는 뭐 20%를 넘어서고 있는 예. 상황이면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확진이 안 된데 불구하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인데 그럼 그걸 누군가 걸렸을 것인데 항체 테스트를 하면 왜 걸린 사람이 뭐 1,44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얘기로는 그만큼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외부에 환자가 없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는 그 항체 테스트가 제대로 잘못된 거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뉴욕도 실제적으로. 25%라고 그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3%를 넘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 너무 낮은 거 뭐 같거든요. 턱없이 낮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 20%에 비해서 뭐 1%나 뭐 2%도 아니고 0.07%, 0.07%라는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저 1,400명이라는 숫자가 또 너무 작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뭐 10,000명, 20,000명, 참고로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한 30,000명을 조사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물망이 커야 그 안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감염이 이미 돼서 나아버린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1,400명이라는 거는 잘못 찍게 되면은 굉장히 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번 조사가 조금 더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집단 면역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막 일본 얘기를 했는데 중국 우한이 3%를 넘는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초에서 나오는 것처럼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항체 형성들이 높은데 여기는 불과 7,500명밖에 또 조사를 안 했네요. 여기도 네. 인구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뭐 인구수가 뉴욕이니까 그렇게 또 크진 않겠군요. 네, 그 1,000만 명 점에서 정도. 봤을 때는 네, 네. 우리나라도 좀 더 많은 좀 조사 네. 대상을 좀 갖고 조사를 해서 항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조사를 잘못했다라고 딱 그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네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이른바 정밀 방역, 그 CCTV를 통하고 또 핸드폰을 통하고 해서 포위망을 굉장히 짧고 강력하고 빨리 펼쳐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이 진단하는 검사 외에 지역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도 그거를 있겠죠. 왜냐하면 저 뉴욕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좀 훑고 것처럼 지나가는 퍼지고 상황처럼 있으니까, 됐기 때문에 예. 특히 인도 붐바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게 좀 빈민가긴 하지만 예. 전체 주민의 57%가 항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게 거기는 이제 역학조사를 뭐 할 능력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고 네네네. 많은 분이 좀 안타깝게 희생이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 꼭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과거 좀 얼마 전에 뭐 수백 명, 300명, 400명씩 나오던 때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우리가 늘 위험군 아까 취약계층이라 말씀하셨던 60대 이상의 인구 수를 봤을 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특히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되면은 이게 혹시 뭐 안타까운 일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지금 뭐 오늘 어제 계속 지금 100명 안타깝게 네. 거기서 지금 아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100명 밑으로 우리 뭐 이제 두 원하는 자릿수로. 두 자릿수로 갈 것으로 예상은 그랬으면 되는데 좋겠네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렇게 이제 일일 확진자가 한 일주일 뒤에 되면 저에서 한 1에서 2% 정도가 위중 환자로 되고 또 위중 환자가 다시 안타깝게 되는 확률이 예.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60대, 70대, 80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이 되는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사망자 전체 지금 사망하시는 숫자 중에 8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네요. 50%. 그다음에 70대가 113명으로 또 30%. 그다음에 60대가 1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지금 사망한 사람이 340명, 50명 되는데 이 중에 60대 이상이 93%예요. 그렇네요. 반대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사망하시지 않는 않는다는 상황이다. 얘기도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고령자를 제대로 커버하지 않으면 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가 새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시설별로 고위험 시설이 뭐냐 도대체 완전 PC방은 고위험이고 노래방은 고위험이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도 이거를 연령별로 접근해야 된다. 차라리 지금 고위험하신 거는 시설이 아니고 고위험이 있는 연령대로 연령대이기 나눠져 때문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거를 핀포인트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시설을 모두 다 지금 폐쇄하거나 이렇게 버리면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수 상황이 있죠.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네. 이번에 2주간의 2.5단계를 한 상황을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는 이런 지금 방향이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주 정도나 주 후반 되면은 좀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우리의 방역도 이 확진자를 낮출 수 있는 또 사망자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박기수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